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에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챕터 4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두 가지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좀 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게 다행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겁나는 그런 사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는 거겠지만 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서로 모이는 관계 이런 것을 좀 되도록이면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매스컴을 지금 계속 점거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그 조주빈이 이제 이 화면에 제일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하려는 주제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해서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3시간인데 이제 쉬는 시간 빼고 150분입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그런데 저번까지는 75분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75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제를 하면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150분을 전부 다 이 강의 들으면은 이제 과제를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에 따라서는 그게 낫겠다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또 아예 그냥 한 75분 정도 하고 75분은 쉬면서 그냥 과제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대체로 이 선생님들 말씀이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이 수업에 참가하고 그걸로 끝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과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수업을 길게 제가 이 장은 짧지만은 이거를 150분간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제가 이야기가 딸릴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고 좀 아유 그 1시간, 그렇죠, 150분 2시간 반을 어떻게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은 여러분들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교수님 강의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해갖고 강의도 안 하기도 하고, 이 시간만 되면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재밌게 논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50분간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헤드셋을 쓰면은 너무 귀가 아파서 제가 도저히 1시간 75분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을 내리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서 하여간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좀 아량을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그 예로부터 행복이 뭐지? 행복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약방의 감초같이 꼭 나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에 있어서 꼭 얘기되고 있는 게 또 제가 볼 때는 그 누굽니까 저기 제가 볼 때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누굽니까 수상록을 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상록을 쓴 이따 뭐 생각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상록을 쓴 그런 그 유명한 수필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쓴 그 수상록 속에 행복에 대하여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철강왕 카네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강왕 카네기가 아닌 다른 카네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주로 인간관계론, 만남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이 대전에도 굉장히 이 카네기 연구소가 있어요. 카네기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특히 이제 아까 행복에 대해서 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 오늘 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어떤 말기쯤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동방으로까지 진군을 해서 인도까지 침범을 한 후에 로마가 등장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명맥이 거의 안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생활철학이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그때의 중요한 한 사람의 철학자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들 뭐 명상록 잘 알고 있죠. 그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에픽테투스라고 해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동시대에 약간 이렇게 겹쳐 살기도 하고, 약간 그 앞시대의 사람인데, 그 에픽테투스라는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황제였는데 이 에픽테투스는 노예였어요. 그렇지만은 철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에픽테투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뭐 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철학자였는데, 뭐 어쨌든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는 꼭 행복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그, 에, 누구예요? 로마 시대의 우정에 대해서 이제 우정론을 쓴 키케로라는 사람.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제 행복을 주로 이제 친구, 친구, 그러니까 우정에서 찾아요. 우정.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서론이 길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서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할 거나 하고 해서 뭐 재밌게 그냥 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교양으로 이렇게 이 과목이 교양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베이컨이라는 사람 하여간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키케로의 우정에 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이제 우정에서 뭐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거나 시간이 나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의 행복론도 한번 곁들여서 제가 재미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카네기, 데일 카네기라고 그래요.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상당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걸 다 제가 얘기하기는 기억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간도.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150분간 할 얘기가 뭐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입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려는가 하는 이게 숨이 턱턱 막히고 지금 그래요. 하여간 뭐, 지금, 우리 지금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여간,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도입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가볍게 이제 이 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옛날 캐캐묵은 그런 사상가를 왜 다시 오늘날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97쪽부터 99쪽까지 이렇게 행복, 인간의 영원한 질문 해가지고 이제 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오늘날 행복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우리 주위에 와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쓰고 있어요. 행복학, 뭐 자기 개발서 아니면 서점에 우리가 가보면 행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 실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행복에 관한 그런 내용인 책들로 이제 완전히 꽉 차 있는데,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행복 산업이라는 게 있다.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엔터테인먼트가 뭡니까? 뭐 연기를 하고 그걸 뭐 찍고 그런 뭐 영화를 만들고 아니면 뭐
그 배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돈 버는 그게 전부 다 행복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반려동물 산업, 뭐 애견 샵, 뭐 애견 카페, 뭐 애견 백화점, 뭐 별의별 게 다 애견, 뭐 개도 입원을 하고 하여간 뭐 별 다 뭐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레저 산업,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여행,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그 레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저도 뭐 평생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뭐 다 나와가지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이 대전 시내만 하더라도 대전시 자체에 그런 게 있고, 구청별로 또 있고, 동별로 있고, 또 백화점에 있고,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이런 강좌가, 뭐 대학에도 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평생 교육 기관이 있어요. 각 대학별로 그 지역에 연계해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정도의 많은 그런 그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행복에 관련된 거죠. 행복. 뭐 심리 산업이라든가 뭐 무슨 상담, 그죠? 심리 상담. 뭐 심리 상담소만 해도 뭐 대학에도 있고 대학 밖에도 있고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가면은 뭐 다 뭐 절실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뭐 돈을 한 50만 원 내면은 또 뭐 자기의 과거로 이렇게 자기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자, 지금 뭐가 보이죠? 그러면은, 예, 뭐 무슨 집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죠? 예,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뭐, 어떤 아주머니인데요. 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죠? 자, 눈을 이제 지그시 감았다가 뜹니다. 하면 뭐, 무슨 마술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갖고, 자기 전생을 들여다본대요. 그러는데, 이제, 50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뭐, 저도 재미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해본 사람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거 가볼 필요 없어요. 그거 사기예요. 라든가 아니면은, 오, 그거 좋아요. 그거 어디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저는 제 과거를, 전생을,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많고 정말 그 유익합니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돈 낭비도 안 하고 이제 그 한번 경험을 해보죠. 그냥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또 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고,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는 뭐 꼴찌에서 뭐 얼마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고 그러죠.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젊은이들도 이놈의 나라는 취직도 안 되고 빨리 떠나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헬조선, 이 못 살 동네, 미국으로 가버려야지. 아니면 남아메리카 어디 영국으로 가든지. 도저히 뭐 못 살겠다. N번방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밖에 없네. 그 저기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뭐 어디 인도네시아, 뭐 미국 이런 데 그 자기가 좋다고 해서 다 막 갔던 사람들이, 그걸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유학생들이나 뭐 다 그런 뭐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제가 매도할 생각은 없고, 그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아이고 우리 조국에 돌아가야지, 가서 이제 코로나도 좀 피하고 저기서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
헬조선이라고 해서 떠나는데 헬조선이 아니라 이게 뭐 완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네. 이런 그 웃지 못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다행한 일입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가 못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뭐 제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뭐 성악설을 제가 추종하는 사람이라서 잘 됐네 하고 박수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루빨리 미국이든 이태리든 뭐 스페인이든 어디든 독일이든 전부 다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또 우리가 영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고 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그 세계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행복에 있어서 최꼴찌다라고 했는데 행복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는데 이 퀴즈 맞히면은 1점 1점이에요. 근데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하는 게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중에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어떤 그 90% 이상의 해답이 다 있어요.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게 뭘까요? 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개인톡 주세요. 그 답 있는 사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산통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부쿠라파라든가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뭐 자살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이제 높아졌죠. 뭐,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행복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어쨌든 그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을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제 99쪽에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했노라고 말했을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만 알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삶이나 저서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야, 그래도 난 행복했어.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반반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것은 이제, 그리스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태어나서 왕이 된 게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그 왕실의 이제 어의였다. 여러분들 뭐 허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 봤죠, 그죠? 어의라는 게 이제 어떤 왕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생기면은 그걸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파가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만일에 왕이 병이 났는데 못 고쳐가지고 이제 죽었다, 아니면 왕의 어머니가 죽었다, 데비마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어이도 죽여요. 왜? 이 지존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 중죄, 그 반역자보다 더한 거죠. 살리지 못했다. 불충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궁중에서 이제 어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아버지한테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의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어떤 그런 계통이죠. 그래서 이 박물학이라든가 이 자연과학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키가 작고 그 아주 깔끔한 그런 그 옷을 입고 다녔대요. 아주 그러니까 멋을 부리고 깔끔하고 옷을 잘 갈아입고 다니고 키도 작고 그리고 또 안경을 꼈다고 그래요.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 안경을 뭐 자랑도 아니지만은 저도 안경을 안 꼈는데 최근에 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경 낀 사람들 보면 좀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눈이 나빠서 낀 게 아니고 눈이 나빠져서 낀 거예요. 후천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격은 뭐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이과 계통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멋쟁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카르트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데카르트가 스웨덴의 그 여왕을 좀 나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이제 스웨덴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스승이죠. 근데 그 스웨덴의 여왕은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그 배우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 여왕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날 하루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데카르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게을러요. 점심 때까지 자고 전 일어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런 스타일인데 새벽에 빨리 일어나라. 나 좀 강의를 듣고 나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깨워와라.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데카르트가 죽었어요. 자기 그 삶의 그 패턴 이런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청년일 때 이 알렉산더 대제국을 그 건설을 했죠. 그뭐 무슨 나라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렉산더 대왕령 해가지고 이제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얼마 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로 갔죠. 아테네로 갔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를 탈출. 그래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반반이라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뭐, 운이 안 따라준 거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행복을 이루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종의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사람마다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나 그 이상한 저기 뭐 점치고 뭐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나 있는 거지 무슨 그리스 사람들이 운이라는 걸 믿었냐 하겠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잘 믿었어요. 이 그리스 신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다가 이 신녀를 찾아가요.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봉착이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신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알려줘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계속 가세요. 가면 가다 보면 누굴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뭘 주면은 뭘 받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서 또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론에 보면은 그런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뭡니까 그 개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제 쫓기고 하는 걸 보면 또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또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배경을 보면은 이제 BC 384년에 마케도니아 출생했다. 아까 얘기했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그 왕국이에요. 여기 이제 왕국의 그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어휘를 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의 지행 합일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플라톤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플라톤의 제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그런 누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테네 학당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입은 옷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어깨는 내놓고 뭐 이렇게 이제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은 플라톤은 이렇게 이제 하늘을 이렇게 하고 손으로 보죠. 이렇게 하고 뭐 하늘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이제 땅을 가르치죠. 땅을.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다. 그다음에 뭐 땅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누구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정확하게 그걸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라톤의 제자였다 하는 거죠. 플라톤의 제자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플라톤에게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다.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은 그 그림자의 원본, 그림자를 있게 한 그 원래의 그 원본은 이데아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세계인데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죄를 져가지고 육신이라는 이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 뭐 철학자들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철학이라는 게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태어났는데, 따라서 우리는 죽으면은 그 영혼은 다시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가고 육신은 썩는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플라톤은 자기가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소크라테스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책을 한 권도 써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약에 100권이나 뭐 이렇게 썼으면은 우리가 고생할 텐데 한 권도 쓰지 않았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농담 삼아 하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플라톤이 그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응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대화록이라는 책으로 전부 다 이제
완성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플라톤의 저서가 이제 뭐 공화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라든가 뭐 이제 뭐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은 플라톤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 다 적은 것이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또 플라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이 역사상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참 아름다운 관계다. 네 건이 내 건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플라톤을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참 겸손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문의 정신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그 플라톤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생각.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저 세상 하늘나라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우리 인간은 거기서 죄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못 살 대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시간이 막 흐르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뭐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세계,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럼 육신에 갇혀있다는 표현이 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왜 육신을 지옥이라고 했느냐? 플라톤은 인간의 그 쾌락과 욕망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죄악시했어요. 죄악시, 아주 죄다. 그래서 리퍼블릭이라는 그 공화국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책의 대화록이죠. 대화로 되어 있는 그 리퍼블릭이라는 그 국가론이라고도 하고요. 리퍼블릭을 거기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그 국가론에 보면은 인간을 네 계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철인 계층하고 관리 계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생산자 계층으로 이렇게 세 계층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유재산과 사적인 결혼을 금지해요.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리퍼블릭이라는 게 재산을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결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만 왕이 정해주는 그런 날짜와 그런 사람과 합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합방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이 어려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남녀가 서로 이제 방에서 만난다 이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애를 낳는다 이거죠. 그런 것을 왕이 결정을 해줬다. 사유재산도 없고 개인적인 그런 결혼 생활도 허용을 안 했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성악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악설은 아니지만 육신이라는 이런 지옥에 갇혀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욕망 이런 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좀 기상천외해요. 기상천외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죠. 조주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쾌락이에요 결국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다가 이제 성적 놀이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맘대로 막 명령을 내리고, 그 조주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권력자예요, 권력자. 거기서 절대 권력, 황제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죠.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환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지상으로 온라인에 있다가 오프라인으로 나오니까 얼떨떨하죠. 그래가지고 얼떨떨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제 악마의 행동을 이렇게 그 정지시켜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조주빈이가.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알아야죠 또.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게 뭐 정설인 것처럼 말하자면, 조주빈은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매스컴에 그 자기가 친화적인 그런 얘기를 해도 다 그게 진심이 아니다 하는 뭐 그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심층 취재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어쨌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플라톤은 이 인간의 쾌락 이런 것을 죄악이라고 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아직 들어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제였다. 말하자면 이 그리스 정신의 완성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중에서도 제가 그 독일에 가서 변증법의 나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독일을. 그럼 변증법을 꽃피운 사람 누구냐? 헤겔입니다. 근데 그 헤겔은 근대 철학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서양 철학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 헤겔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자기의 스승을 찬양을 하고 자기는 그냥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하듯이 헤겔은 자기의 철학을 막 화려하게 막 엄청납니다. 이 정도로 화려하게 철학을 전개한 사람 일찍이 없었어요. 장밋빛으로 해서 그냥 꽃으로 막 장미를 따다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은 뭐 그런 정말 화려한 근대 철학, 서양 철학의 완성을 시킨 사람인데 맨 마지막에서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 화렴점정이라고 그러죠. 화렴점정. 어떤 극치의 그 아름다운 예술을 딱 완성하는 찰나 그 점 하나를 탁 찍으면은 그게 이제 정말 그 빛이 나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 점 하나를 어떻게 찍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맨 마지막 구절을 있는 그대로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인용을 하면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헤겔은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코멘타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 정신을 완성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고 또 서양 철학을 완성한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인류 역사상 서양 철학에서 최고를 장식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시했던 게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왜 사니? 뭐 이런 말이죠. 너 왜 사니?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삶의 목적. 왜 행복해지려고 사느냐? 인간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항상 그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자아실현. 전부 다 자아가 있죠. 각자가. 나 자신. 나 자신을 자아라고 그래요. 그 자아를 완성시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상이다 하는 거죠. 자아를 실현한다. 저는 100%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왜 100% 찬성을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좀 이따 말을 하겠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왕실 어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학과 생물학 등 경험과학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 뭐 당연하겠죠. 아버지한테 놀러 이제 왕궁에 이렇게 놀러 가겠죠. 놀러 가면 뭐 거기 이제 뭐 실험실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그런 거 보고 뭐 하면서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이데아의 존재보다는 자기의 스승인 플라톤의 이데아 존재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죠. 이게 경험론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의 그 인생,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현실주의라고 그래요. 플라톤은 이상주의자고 또 경험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을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관념론. 그래서 이제 관념론자의 대표자는 플라톤이고 현실주의자의 대표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론적인 학문 방법을 선호했다. 이 경험론적인 것은 뭐 여기 그 뭐 박물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보면 되고, 논리학이라는 것도 논리 오르가논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논리학이에요. 형식 논리학인데 이게 199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세계적으로 대학이나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논리학을 가르쳤는데 그 논리학의 그 99%를 차지하고 있던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한 게 우리 그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요즘에 와서는 좀씩 바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논리학을 완성해 놨었다 하는 거예요. 변증론이라는 것은 변증법이죠. 변증법. 그래서 이 변증법을 이제 그 제논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 때 그 가장 중요시했던 이 학교나 사회에서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디알렉틱 해서 이제 그 다이알렉틱 해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변증법.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뭐 그런 그 말하는 것의 원리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 수사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레토릭이라고 해서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그 변증론적인 학문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호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니코마코스라는 이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어떤 왜 그러면 아마 니코마코스라는 데서 이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윤리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윤리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뭐지? 하고 물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논리학과 형이상학, 자연철학,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인간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한 결정적인 저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가보면은 행복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메타피직이죠. 메타피직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구조론 같은 거죠. 뭐 제일 원인이 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뭐그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인간은 그 세계라는 것 속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다룬 게 윤리학이죠. 윤리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뭐 이런 문제가 여기 쓰여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행위라는 것은 인간은 뭐예요? 준 폴리티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이제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거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 그 저기 국회의원 선거인데 뭐 정치 같은 거 뭐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뭐 길거리 지나가면 막 이렇게 나래비를 서가지고 색색깔 옷도 입고 막 절하고 그러죠.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잘하지. 아이 꼭 이때 선거철만 되면 저렇게 막 무슨 왕처럼 모시고 하다가 자기가 국회의원 딱 되면 바라보도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씁쓸합니다. 저런 인간들을 뭐하러 찍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어쨌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해서 정치학의 어떤 그 입문서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정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국민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 뭐 저서가 따로 있지만은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상당 부분 인간의 그 삶의 어떤 사회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치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인간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행복 유다이모니아 오이다이모니아 독일어 읽으면 그래요. 오이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그리스어로 행복이라고. 인간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아까 제가 퀴즈 하나 냈는데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하는 게 이제 퀴즈죠.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는 게 제가 답을 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이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복이 뭐지? 그런 게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행복이 뭐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이죠,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은 더 재미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변두리적인 것만 하느냐. 그 책을 읽어봐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처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150분간 해야 되는데, 150분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그러죠, 삶. 라이프라고 그러죠, 영어로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나요? 라이프, 삶. 어, 뭐죠? 웰빙이라는 게 한참 얘기 많이 했었죠. 웰빙은 뭡니까? 웰빙.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잘 사는 거. 라이프? 라이프? 웰빙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영어의 습관이니까 왜 라이프라고 안 하고 웰빙이라고 하느냐. 에, 잘 존재하는 거죠. 잘 존재, 웰빙. 야, 저기 뭐 시골에 가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상치도 심어가지고, 고기 꺼먹고,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들 얘기하면, 웰빙 하면은, 저기 뭐 상치 갈아가지고, 저기, 고기 꺼먹고, 뭐, 고기가 그렇게 좋은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웰빙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웰빙의 반대는 뭘까요? 웰빙은 웰빙의 반대니까 난빙 잘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런가요? 이것도 퀴즈를 낼까요? 웰빙의 반대는 웰다잉이라고 해요. 웰다잉 잘 죽는 거. 그래서 웰다잉 어디 저기 대전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웰다잉 연구소. 웰빙 연구소는 많은데 웰다잉 연구소는 그렇게 없죠. 웰다잉 연구소라는 거 있어요. 잘 죽는 법. 자, 1번 약을 사세요. 2번 청산가리를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구하세요. 3번 그걸 이제 모이세요. 4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먹으세요. 5번 뭐 유서를 쓰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되게 미안한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를 다 가릴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됐다고 보고 제가 우스갯삼아 얘기하는 건데 웰다행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죽음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죽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인간은 죽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언젠가 그전인가 한 것 같은데, 인간이 뭐예요? 잘 죽는 방법. 그거는 이제 인간이 죽는 존재다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제 인간이 죽는 존재다. 자인 춤 토대 뭐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험해진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저 유태인들을 뭐 700만 명을 갖다 학살을 하고 가스실에 가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저씨 아주머니 뭐 다 해서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가스실에 다 집어넣고 가스를 넣어갖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허무하다. 사람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인간이란 도대체 뭐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실존주의자, 문학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고 철학에서는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뭐 사르트르나 까뮤나 무슨 하이데거나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니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실존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실존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란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자인춤 토대, 죽는 존재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불교에서 보면 인간이란 건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건데 태어나가지고 점점 늙어요. 여러분들은 늙었다고 말 안 하죠, 누가. 그렇지만은
늙는다는 표현이 안 좋은 거지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How old are you? 그러잖아요. How old? 너 얼마나 늙었어? 너 나이 얼마야? 그게 이제 How old are you?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너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이튿날은 어제보다 더 늙는 거죠. 그래서 늙어가지고 이제 생로, 병, 그 다음에 이제 아유 뭐 병 걸립니다. 사람 살다가 뭐 병원에 많이 가죠. 병원이 요새 제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일 그 저기 뭡니까 뭐 불황이고 뭐 해서 제일 뭐 이게 이제 모든 게 지금 다 사람들 굶어 죽겠다고 그러죠. 뭐 다 장사도 안 되고 뭐 사업장도 다 막 폐쇄하고 기업도 망하고. 근데 안 망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병원 관계 산업 이런 건 안 망하죠. 그래서 인간은 병이 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병 치료하는 거 의사나 간호사나 뭐 혹은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나 뭐 약을 다루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게 제일 많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새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이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이 정신병원이 또 이제 터져나갈 지경이 되죠. 심지어는 이제 이 정신병원의 어떤 그 비밀을 캐내면은 엄청날 텐데 병도 안 걸렸는데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막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뭐 정신병원에서 이게 코로나가 뭐 번져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한데 그냥 요지경 속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 그 다음에 병 걸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존재다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실존 분석이에요. 인간의 실존하는 모습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조면 방실방실 웃으면서 태어나야 될 텐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막 울어요. 자기가 이제 불행해진다는 걸 미리 이제 예감을 하고 그러는지 왜 그런지 생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불행의 씨앗이다. 늙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아주 그 피해갈 겁니다 아마. 저렇게 나이 든 사람 하면서 뭐 저기 차 타고 그러면은 아유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하면서 뭐 제가 나이가 40일 때 어디 저기 이제 4월 초파일날 갔더니만은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 아들인지 누군지 한 3살 된 애한테 그래요. 야 저기 할아버지가 이놈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할아버지래요. 40살도 안 됐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저한테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저 할아버지 아닌데요 할 수도 없고 제 동료 어떤 분이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뭘 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줌마 하나가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애를 태워가지고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 칭얼칭얼대니까 그러더래요. 야, 할아버지 있어 여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아닌데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 아니란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라고 하겠죠. 할아버지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하여튼 그래서 생로병 사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삶의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양 섭취와 번식하는 삶. 영양 섭취를 해야 살죠. 영양 섭취를 안 하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번식을 해요. 꼭 번식을 합니다. 생명이라면. 이게 이제 생물들이 그럽니다. 생물들. 번식을 안 하는 삶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번식을 합니다.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번식을 해요. 꼭 영양을 섭취하고 안 죽으려면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150분을 해야 되죠. 그럼 150분이라면 1시간 40분 해야 되나요? 아니지. 2시간 30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120분에다가 30분 하니까 150분 해야 되죠. 150분. 2시간 30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삶. 고등동물이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동물이. 예를 들어서, 고등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동물이 아닌 그런 생물은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제가 농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 거를. 근데, 식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풀을 깎는다, 나무를 갖다 가지를 친다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다녀보면은 아니 그 저기 막 가로수를 가지를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톱으로 갖다 그냥 다 잘라버려요. 가을에 잘라버리고 봄에 잘라버리고 뭐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밑둥을 잘라버려요. 그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뿌리를 파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아이고 아파요. 나 아프니까 그러지 마요. 예, 그렇게 하겠죠. 영혼으로 보면은. 근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뭐 자르는 것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고등동물만 이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죠. 지렁이를 갖다가 이제 제가 좀 잔인한 얘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욕을 먹을란가요? 뭐 이렇게 이제 지렁이를 갖다가 탁 잘라요. 이렇게 삽으로 막 땅을 파다가 보면 탁 잘라져 가지고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렁이가 두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꿈틀꿈틀 된다는 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은 진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착하고 이런 사람도, 건드리면은, 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뭐, 안 좋은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싫어한다는 거죠. 꿈틀한다는 게. 너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겠죠. 감각을 가진 고등동물의 어떤 삶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뭐 좋은 예를 못 들고 제가 자꾸 그러네요. 근데, 소를 이제 이렇게 사가요. 장사가 와가지고, 트럭에다가 이렇게 이제 실어가지고 사가거든요. 그런데, 트럭에 이렇게 실으려고 하면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뒤에서 장정 맺혀서 막 밀고 해도 안 올라가. 버티죠. 막 버텨요. 버티고 막 울고 눈물이 철철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끌려가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감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직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개 같은 거, 그죠?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옛날에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욕을 얻어먹죠. 반려동물이다. 애완동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내가 이제 장난감처럼 이렇게 가지고서 막 가지고 놀고 그런 게 이제 애완동물인 거고, 반려동물은 내 동반자다. 반려. 예전에 결혼할 때 반려자로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반려자로서 평생을 뭐 검머리 팍 뿌리되도록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게 반려자로서 하면 이제 같이 사는 사람 부부를 말하죠. 근데 반려동물이라면 부부에 못지않는 그런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같이 평생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뭔가 좀, 예? 커피를 마시거나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커피 타올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의 삶이다. 이성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라든가 뭐 우리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영양분식 하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감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분류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비판도 받죠. 왜 그러면은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다른 거는 이성을 안 가졌냐, 그런 비판도 나오죠. 제가 볼 때는 뭐 인간이 최고로 우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너 인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인간이 이 지구를 다 망쳐놓고 있다. 뭐 이런 반성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삶이다. 이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 퓨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가 뒤집힐 찰나에 사람들이 막 이제 혼비백산이 됐죠. 나 이제 아이고 저 세상 가겠구나 죽겠구나 해갖고 막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붙들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일리 막 쏠렸다 전리 쏠렸다 해갖고 막 배가 그래갖고 이제 이 배 속에 있는 사람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 이 피론이 저 밑에 이렇게 밑에를 바라보니까 가판 위에서 가판이 이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가판 위에서 이제 돼지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죠. 다른 사람은 공포에 질려갖고 죽는다 막 하고 있는데 이 돼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을 자면서 꿀꿀꿀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돼지는 행복을 못 느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어떻든 그 이성 그 이성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커서가 이게 뭐가 안 보여서 이게 지금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라 하여간 이성이라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주체인 인간과 다른 생물을 구별해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이외의 것은 이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유무가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지어는 이제 동물이나 어린아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과연 행복을 알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이성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죠? 요새 청소년들 범죄를 저지르면은 처벌을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만 소년원에 이렇게 소년원에도 안 가죠. 그냥 조정하는 시간 주고 뭐 해갖고 그냥 저기 다른 데로 전학 보내고. 왜냐? 어린 사람들은 이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이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미성년자들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 미성년자는 이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성을 안 가진 사람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 책임의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압니다.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사태를. 그래서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애가 권총으로 막 자기 친구를 쏴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영화 제목을 모르겠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그 애가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서 이제 이 죽인 애가 이제 자기의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파묻기 위해서 막 찾아요. 찾는데 못 찾죠. 못 찾는데 이 애는 바다에 떠내려가서 저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영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미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혼나겠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라 이게 진짜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요새의 어떤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는 이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다시 이 시점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성을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그럼 어른들은 성인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성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칼을 쓰는데 우리가 뭘 자르면 잘 잘라지죠. 과일도 잘 깎고. 근데 녹이 들어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고기도 안 잘라지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행복해진다. 그럼 최상의 상태라는 게 뭔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이 화면 지금 이 구성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릴까봐 이걸 갖다 위로 막 밀었어요, 이렇게 밀었는데 이게 좀 너무 이상하죠, 여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이 한 이만큼 카메라가 이만큼 차지할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죠? 이게 좀 제가 아무것도 이게 모든 게 요새 좀 서툴어요. 그래서 쾌락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사람은 쾌락이라는 게 있죠, 쾌락. 그래서 이 행복과 관련된 게 쾌락이에요, 사실은. 아까 이제 동물도 쾌락을 아느냐 모르냐. 고양이 같은 것은 쾌락이 뭔지 예를 들어서 개는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도 좀 물론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거에 대한 그런 표현이 훨씬 개보다는 좀 다르다. 우리 인간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쾌락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을 추구하며 선을 추구하죠. 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상태보다는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탄다. 걸어가는 것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앉았죠. 왜냐면 힘드니까, 그죠? 힘드니까 편안하게 앉죠. 선이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더 선이다. 그럼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어르신 자리예요. 그러니 저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양보를 안 하고 그런 눈길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양보를 하죠.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선이다. 왜? 왜 그럴까요? 앉아 있는 게 더 편한데?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그죠? 욕을 안 얻어먹잖아. 떳떳해지잖아, 사람이. 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떳떳해지죠. 하여간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결국은 선을 추구한다.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을, 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이라는 건 좋을 선, 착할 선 그렇거든요. 꼭 윤리적으로 착한 것만 선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좋은 걸 선하죠. 추구하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면 종두고 싶다 이런 말 있죠. 원래는 이제 말도 못 탔어요. 그냥 걸어 다니고 했는데 어떡하다 부자가 돼가지고 말을 샀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타고 다녀. 근데 귀찮거든요. 야, 말한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어떻게 하고 하니까 종을 하나 두죠. 종을 하나 뒀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해서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건 바로 이 선 중에서 최고의 맨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선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목표가 지금보다 더 좋은 건데 그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좋은 게 있겠죠.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렇게 하고 쭉 나갑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최고의 좋은 거, 최고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최고의 좋은 게 바로 행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쾌락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프네요. 하도 이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빵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멈춰놓고 해가지고 드시고 또 커피랑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사고와 결합된 정신적인 쾌락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괴테 같은 사람, 여러분들 문학자, 독일의 문호 아니면 인류의 최고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괴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세계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고 인기투표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하니까 괴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괴테는 순수한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괴테는 왜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성된 인격을 가졌다고 하느냐 하면은 괴테는 예를 들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는 걸 천붕이라고 하죠. 천붕.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을, 뭡니까? 아들이 먼저 죽는, 오늘 말이 안 되네요. 아버지가 죽는 것을 천붕이라고 그래요. 천붕.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으면은 천붕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순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니까 애통하기는 해도 그 순리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죽는 거는 이거는 뭐 천붕의 100배보다 더 심한 그런 그 고통이죠. 그런데 괴테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어, 어떤 그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을 한다거나 뭐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인격의 완성자죠. 슬픈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으나 항상 그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여튼 그런 그 괴테가 느끼는 그런 순수한 사고와 결합된 그런 괴테가 느끼는 정신적인 쾌락 이런 거를 이제 순수한 사고와 결합됐다고 그러죠. 정신적인 쾌락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괴테 같은 사람이었다, 뭐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덕과 결합된 정치적인 쾌락. 그러니까 윤리적인 덕,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뭘 준다거나 아프리카에 그 죽도 못 먹어가지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예, 그 흙탕물만 이렇게 마시고 며칠을 살아야 되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면은 걔들에게 이제 뭘 해줄 수가 있다. 뭐 그런 광고 많이 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쾌락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애들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어떤 그 참 기쁨을 느끼죠. 쾌락이라는 건 기쁨이죠. 쾌락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저기 무슨 저기 어떤 감각적인 쾌락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감각적 쾌락이다. 육신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 뭐 히로뽕을 갖다가 뭐 맞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누가 요새도 누가 뭐 아무개가 유명한 그 가수가 연예인이 무슨 뭐 필로폰을 뭐 맞았다 뭐 흡입했다 어쩐다 뭐 그런 게 다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죠. 일종의 그 마약을 이렇게 주사로 맞거나 아니면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그 쾌락이 있다고 그래요. 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육신적인 쾌락 혹은 물질적인 쾌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물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미술관이나 어딜 가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아니면 음악회에 가서 음악 그 무슨 그 뭐 노래나 무슨 연주나 이런 거를 감상하고 거기서 얻는 쾌락 그런 거는 무슨 쾌락일까요? 그게 뭐 정치적인 쾌락도 아니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쾌락도 아니고 그거는 정신적인 쾌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쾌락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정치적인 쾌락,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쾌락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쾌락은 인간의 그 본성이 추구하는 선의 중심적인 그 원리이지만은 감각적인 쾌락은 이제 쾌락이 대체로 이제 뭔가 선을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선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행복이라는 게 이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추구하는 중에서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감각적인 쾌락은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현상. 그게 이제
감각적인 쾌락은 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수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감각적인 쾌락이 뭐 나쁜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좋은 게 좋지 기분 나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하고 등 따숩고 그죠? 따뜻하고 편안하고 하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따뜻하고 뭐 안락한 근데 푹신한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럼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 뭐 이런 거죠. 편안한 건 좋지만 그러다 잠이 들면 이제 할 걸 못하죠. 그러나 이제 행복으로서의 쾌락은 그 최고선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선, 우리 인간의 행위는 모든 행위는 결국 선을 추구하는데 그 선 가운데서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그 다음에 덕, 그리고 탁월성, 이런 얘기를 해요. 탁월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탁월성. 탁월성이라는 게 이제 낯선 그런 말이, 이 번역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아레테라는 건데, 아레테.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건데, 번역이 안 돼요. 탁월성이라고 밖에 번역이 안 돼요. 탁월성이라는 게 뭔지, 하여간 뭐, 칼의 탁월성, 칼이 잘 드는 걸 탁월성이라고 하고, 문 같으면 잘 열리는 걸 탁월성이라고 하고, 또 뭐 음식 같은 것은 최고의 맛을 내는 게 탁월성이라고 하고, 음식의 탁월성. 뭐 행복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것, 개발이죠, 개발. 이 개발 말고 다른 개발은 막 산을 막 이렇게 저기 까뭉개고 뭐 대학 거기다 공장을 짓고 뭐 아파트를 짓고 길을 닦고 하는 걸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 독재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 개발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개발 10개자에서 개발이라고 하죠. 계몽할 때 그 개발자입니다. 그 개발입니다. 그 정신을 이렇게 이제 육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정신을 잘 이렇게 이제 육성하는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잘 그 가다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모든 행위의 목적은 좋은 삶이다. 모든 행위의 목적은 좋은 삶이다. 그러면은 그,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좋은 삶인데 그 가운데 실현된 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죠. 모든 행위의 목적은 좋은 삶, 그 좋은 삶 속에 실현된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탁월성을 닦는 것은 행복 달성을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이제 다르게 인간의 탁월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의 탁월성,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성의 탁월성이라고 한다면 이성을 최고도로 잘 발휘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행복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탁월성이라 칼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잘 갈아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일본 그 사무라이를 그냥 싹 다 그, 그 무찔러 버리는 뭐 그런
제가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칼을 갖다가 굉장히 잘 갈아가지고 그 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철, 아주 강철 중에 강철. 이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사무라이들하고 이제 이 미국 여자가 이제 싸우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소룡 같이 이렇게 체육복을 입고 노란 체육복을 입고 왜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그 일본 사무라이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결국은 그 많은 사무라이들을 다 무찔러요. 이 칼 한 자루로. 근데 이 칼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일본 장인 중에서 이 칼을 갖다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담금질을 잘해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말하자면 칼의 탁월성을 갖다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 싸우면은 다른 칼은 다 부러져. 그렇지만은 이 칼은 안 부러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무찔르는 뭐 그런 게 나와요. 칼의 탁월성. 이 칼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할 얘기도 많은데 이제 그거를 다 하면은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칼, 예를 들면 칼이 그런 거고, 이제 뭐 창문의 탁월성은 잘 열리고 닫고 잘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집의 탁월성은 안락하고, 그리고 그 집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게 탁월성이겠죠. 그런 모든 탁월성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좋은 그 삶이라는 것은 쾌락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이 있다. 아까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제 좀 커피를 갖다 놓고 해야겠네. 제가 도저히 지금, 쾌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쾌락적인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쾌락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만족시키는, 시키기 위한 거죠. 시키는, 오자가 났네요. 단순히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돈벌이나 부의 축적의 형식이 아니고, 언제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다 하는 거죠. 쾌락적인 삶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그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삶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쾌락적인 삶은 쾌락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삶은 명예를 추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예를 추구한다. 이 명예가 뭐지? 타인이나 다른 정서와의 교류를 규정하는 성격적 덕의 활동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명예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에 내가 되도록이면 좋게 비치기를 원하는 데서 생겨나는 게 이제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욕이라고 하죠. 명예욕.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그게 이제 명예욕인데, 이 명예욕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명예욕.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감투욕이죠. 감투욕. 한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은 한 사람은 회장, 또 한 사람은 총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무슨 동창회를 나가거나 무슨 계를 하거나 뭘 어떤 모임에 가면 꼭 무슨 회장, 총무, 그 다음에 이사, 뭐
고문 뭐 해갖고 그거 안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평의원은 없습니다. 전부 다 또 무슨 이사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그 감투를 써야 내가 체면이 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정서와의 교류를 규정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성격적인 덕 그런 걸 갖다가 정치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명예욕. 이제 명예욕이 굉장히 더러운 욕망이래요, 사실은. 예. 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가 있나요? 제가, 미국의 어떤 부자가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 돈 모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죠, 당연히. 뭐, 대대손손 다 써도 못 다 써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엄청나게 그냥 그 수전노, 스크루지 같은 그런 수전노, 노릇을 해가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는 그 목적이,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버는 목적이 어디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어떤 명예입니다, 그게. 저 사람 무슨 그 회장이야. 저 사람 착한 일 했어. 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쓸데